수원민주화운동 계승사업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한 해가 저물고 2024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새해엔 수원민주화운동 계승사업회 회원 여러분들이 좀 더 나아진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최근에 영화 서울의 봄을 보고 역사는 발전한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1987년부터 따지면 우리나라의 민주화가 이루어진 지 36년이 되었습니다. 박근혜를 탄핵한 촛불 시민운동이 엊그제 같은데 듣도 보도 못한 검찰 정권이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미국에만 의존하는 미국 맹종, 친일 이상의 일본 숭배 외교로 국가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경제를 망치고 주가 조작, 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처가 스캔들과 부패, 무능, 그리고 차고 넘치는 거짓말로 나라의 미래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추위와 더위를 아랑곳하지 않고 2년째 촛불을 들고 거리에서 검찰 독재 정권에 항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싸워서 민주주의를 쟁취했고 민주주의와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해 민주시민단체를 만들고 운영해 왔습니다. 요즘 같은 엄혹한 시절에 우리는 움츠리고 스스로 위축되면 안 됩니다. 다가오는 4월 총선은 우리나라 앞길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총선 승리에 힘과 지혜를 모읍시다. 새해에는 민주주의가 회복되는 희망을 여러분과 함께 꿈꿔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민주사랑방 진행을 맡은 이사 정원민입니다. 2024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민주사랑방 첫 손님으로 계승사업회 이사장님이신 전영찬 이사장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사랑방 손님으로 오시니까 어떠십니까? 지금 여태까지 다른 분들 하는 것만 봤는데요. 의외로 다들 잘하시더라고요. 괜히 제가 좀 망쳐놓을까봐 걱정도 되고요. 좀 긴장됩니다. 예. 오늘 이 시간은 회원들이 몰랐던 전영찬 이사장님의 하다못해 일상 사소한 것뿐만 아니라 2023년 계승사업회 사업에 대한 소회, 그리고 2024년 우리 계승사업회의 사업 방향에 대해서 편하게 이런저런 대담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장님 이제 사적인 사생활이라 그래야 되나요? 예. 제가 알기로는 뭐 고향이 여기신 걸로 알고 있고 학교라든지 그다음에 그리고 가족 관계 제가 모르겠어요. 예. 지금 저 자녀가 어떻게 되시는지 뭐 이런 거 좀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예, 제가 비밀이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 대부분 분들이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텐데요. 저는 수원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이 북수동, 지금은 행궁동으로 바뀌었죠. 화옥문 아래 한 200m 떨어졌나요? 거기서 태어나서 수원천에서 여름에는 미역을 감고 겨울에는 썰매를 타면서 자랐습니다. 수원 신풍국민학교를 나왔고요. 신풍이요? 네. 그리고 수원 북중학교 졸업한 이후에 고등학교는 서울에 있는 경성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저희 형제들이 3남 3녀인데 저희 형 둘이 저는 그러니까 3남 3녀 중에 다섯 번째 아들로 세 번째거든요. 그래서 형 두 분이 다 중학교부터 서울로 진학을 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런 걸로 저도 알고 있었는데 초등학교 때 어느 날 갑자기 중학교 입학 시험이 없어지는 바람에 저는 그냥 수원에서 중학교를 그 당시 수원에 입학 시험이 있었지만 전국적으로 마지막 중학교 입학 시험을 보고 수원북중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그 입학 시험이 폐지되기 1년 전이었기 때문에 또 1차 시험에 떨어지고 어떻게 2차로 서울 경성고등학교를 갔습니다. 요즘에 많이 젊은 사람들이 찾는 소위 연트럴파크 연남동에 있는 학교인데요. 제가 들어갔을 때는 허벌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연찮게
제가 생각했던 건 아닌데 1년 재수를 하다 보니까 재수까지 하셨어요? 예, 치과대학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을 77년에 입학을 했는데 77년 입학하고서 예과 때부터 이제 그 치과대학에 있는 저희 선배들이, 좋은 선배들이 하고 있었던 학내 서클에 활동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학생운동에 투신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위로 누님이, 형님이 두 분 계시고, 네. 그리고 누님이 두 분 계시고, 예. 여동생이 한 분 있고, 예. 아이고. 참, 형제들이 많아서. 옛날엔 또 다 많았잖아요. 아니, 저는 이사장님 어르신들이, 부모님들이 그럼 황해도이시. 저희 아버지가 황해도에서 태어나셔서 황해도에 사셨고 어머니는 평안도에 사셨어요. 평안도요? 근데, 어떻게 아버님과 결혼을 하셔서 황해도에 사시다가 저희 큰형은 해방동이 그래서 황해도 신천에서 태어났습니다. 황석영의 손님이란 소설의 주무대가 신천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저희 친척들이 다 거기 살고 있었고 아마 지금도 사는 분이 꽤 계시겠죠? 한번 꼭 가보고 싶은 곳입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꼭 가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집안의 어르신들이나 그런 분들은 신천에서 이렇게 일어났던 예. 이렇게 극단적인 두 집단의 이렇게 충돌 같은 걸 많이 목격을 실제 하셨겠나요? 다행히도 저희 아버지가 46년, 7년에 월남을 하셨어요. 예. 어머니는 조금 늦게 아마 47년 정도에 오셨을 겁니다. 저희 큰 누나가 48년에 태어났거든요, 서울에서. 그럼 아마 어머니가 47년에 뒤늦게 따라 내려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그런 큰 참화에 휘말리질 않으셨던 거죠. 네. 아무튼 수원 경성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경성. 예. 저는 중학교도 시험 봤다는 게 예. 저는 이제 고등학교도만 이제 시험 보고 들어갔거든요. 네. 중학교 때도 이제 이렇게 시험 봤군요. 그 대학교에서 서클 활동하시면서 이게 민주화운동을 접하게 됐다고 하니까 그 옛날에 사석에서 말씀하셨던 지금 충북도지사 하는 김영환 씨도 그럼 같이 도지사도 같이 같은 학교잖아요. 그렇죠. 모임을 같이 하셨나요? 예, 사실 지금 현 충북도지사 김영환 씨는 제가 옛날에는 가족보다도 더 친하고 더 많은 시간을 보냈던 분입니다. 그분이 77년에 학내시로 구속됐다가 79년에 석방이 돼서 만나서 그때부터 아주 정말 형제보다도 더 가깝게 어울렸었죠. 그리고 제가 이제 80년에 구속이 됐는데요. 그때 이제 지금 서울의 봄에 나오는 79년 12.12 이후에 소위 서울의 봄을 기대하고 학내에서도 학원 민주화, 학생의 부활 이런 운동이 일어났고 다 아시다시피 또 삼김이 다시 정치 무대에 등장하는 그런 시기였잖아요. 그때 같이 많은 밤도 같이 새우고 많은 얘기를 했고 그랬죠. 그럼 이제 아무튼 학교 서클 직속 선배셨네요. 예, 참 옛날에 안산에서 국회의원 하실 때만 해도 상당히 그 전기 기사도 갖고 있고 노동자 국회의원이라 해서 이미지가 상당히 좋았었는데 예. 참 세월이 사람을 약간 변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70년대, 예. 77학번이라 하시니까, 그리고 이제 80년대 초에, 이때 당시에는 사실 민주화운동을 접하게 되는 이렇게 문화가 별로 없잖아요. 80년대 학번들은 되게 보면 대학교 가면은 이렇게 학교 내에 학생운동이 좀 활발해 돼가지고 쉽게 이렇게 그런 민주화운동이라든지 접할 수가 있는데, 1970년대
77년도 뭐 이때는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해서 이제 그 민주화 운동에 접하게 됐는지. 일단 7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학생 운동권은 소수였죠. 제가 사실 나중에 복학하고 보니까 학내 모든 서클이 다 운동권 서클이더라고요. 70년대 사실 저보다 더 위 선배들은 아주 극소수가 운동권이었고, 그 이전에는 학생의 간부들이 조금 뭐 데모를 주동하고 이러는 거였는데, 저도 어떻게 다 그렇게 되는지 정확하게 뭐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유신 헌법이 제정되고 사실 긴급조치로 많은 탄압이 이루어졌잖아요. 학교가 거의 뭐 경찰 또 뭐 보안사 또 중정요원들이 캠퍼스에 같이 잔디밭에 앉아 있고 모든 걸 억누르는 분위기였죠. 그리고 이제 사실 아무리 통제한다 해도 사람들이 알 건 어느 정도 알고 당연히 저항의식은 싹트게 마련이었죠. 이제 당시 학생운동에 참여하지는 많은 학생들도 마음은 있었지만 용기가 좀 따르지 않아서, 또 그 당시에 이제 그 집안의 기둥이었던 사람들이 대학을 다녔잖아요. 예. 그러니까 집안 부모들이나 기대에 좀 부응하기 위해서 직접 학생운동에 못 뛰어들었지 많은 사람들이 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충청도에서 뭐 세대는 제가 한참 어리지만 충청도에서도 우리 저희 때만 하더라도 대학을 보내려면 집에 가장 큰 재산이 소거든요. 예. 소 한 마리 팔아가지고 입학금 내고 자취방 얻고 예. 뭐 저희는 이제 뭐 청주 쪽으로 많이 갔는데도 그런데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남자 오빠들을 위해서 또 여동생들이나 누나들이 많이 희생을 하고 이런 이제 뭐랄까 그런 분위기 때문에 사실 집안 형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민주화운동에 좀 많이 못 나선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러면 부서원 되신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79년 이제 10월 26일 날 박정희가 피살되고 12.12가 일어나고 사람들은 어쨌든 유신이 무너졌기 때문에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그 서울의 봄이 5.18 계엄 확대 광주 민주항쟁으로 이어지고 정말 모든 기대가 다 무너져 내리는 듯 했죠. 그때 많은 또 동료들이 뭐 정치인을 포함해서 학생 동료들이 예비검석 서울에서 많이 거의 다 이제 학생의 그 공개된 활동을 하는 친구들은 거의 다 사정구석이 돼서 또 복학생들 뭐 엄청나게 고문을 당했었습니다. 80년 5월에 계엄 확대가 되면서 집에를 들어가도 되나 하는 걱정에서 이제 여러 친구들의 이제 하숙집 그 자취 생활하는 이런 데를 이제 좀 찾아다니면서 정보를 좀 취하려고 다녀봤는데, 그러다 이제 광주 문제를 듣게 됐죠. 광주 민주항쟁이 전혀 보도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쪽에서 이제 유인물들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받아서 집에서 등사를 해가지고, 집에서요? 예, 등사를 해서 약 100부 정도 등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편지 봉투에 다 넣어서 정말 믿을 만한 친구들한테 한 15명, 20명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나눠주고 가능하면 우체통을 여러 군데, 한 군데에 밀어놓지 말고 집에 가는 길에 이걸 좀 넣어달라. 그걸 몇 차례 했어요. 그걸 하면서 언젠가 탄로날 것 같다라는 이제 불안감이 있었죠. 게다가 이제 휴교령이 한 9월 15일쯤에 풀리고 다시 이제 등교를 하게 됐어요. 80년이요? 예, 80년. 예. 그러니까 80년 5월 17일 계엄 확대 이후에 계속 이제 학교는 못 가다가 휴교 상태에다가 9월 15일쯤에 이제 휴교령이 풀려서 등교를 하게 됐는데, 분위기가 뭐 70년대 말보다 더했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광주를 받고
직접 가서 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 소식을 다 듣고 있었고, 이걸 도저히 그 상태에서 학교를 다닌다는 것이 이제 의미가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생각을 한 친구들이 사실 주변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유인물 뿌리다 구속된 친구들 뭐 여럿이 있었는데, 마음에 맞는 친구들 맺혀서 우리가 한번 이걸 그대로 앉아서 죽을 순 없다. 한번 시위를 기획하자 해서 10월 말에 이제 학내 시위를 하고, 그걸 바로 이제 현장에서 검거돼서 구속됐었죠. 처음에 그 검거돼서 이제 조사받고 서울구치소, 서대문에 있었던 서울구치소로 갔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추웠어요. 요즘같이 추웠습니다. 요즘보다 아마 더 추웠던 것 같아요. 한 12월 15일, 20일경부터 맹추위가 오는데 영하 20도로 내려갔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구치소에 전혀 난방이 안 됐었거든요. 그렇죠. 지금 서울구치소에 남아있는 시설, 그 역사문화공간으로 남아있는 곳이 제가 그때 있었던 데인데, 거기 낡은 건물이라 목조로 되어 있어가지고 바닥에서, 그 마룻바닥에서 바람이 그냥 들어옵니다. 거기서 난방 하나도 되는 것도 없는 데서 그냥 옷 껴입고 담요 이불 둘러쓰고서 간신히 견뎠죠. 방 안에서 날달걀이 얼어서 깨집니다. 지금 요즘 뭐 오늘도 이제 지금 촬영하고 있는 오늘도 상당히 추운 날씨인데, 사실은 뭐 기온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은데, 요즘은 그래도 옷이 좋아져가지고, 네. 그리고 뭐 난방할 수 있는 기구들이 좋아져가지고 상대적으로 덜 느끼는데도 엄청 춥다고 하는데, 네. 80년도에 그 서대문 형무소 구치소 그 마루팜 거기에 있으면 그 추위 상상이 뭐 상상하기도 힘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뭐 이렇게 청년 시절, 학창 시절을 보내시고, 저는 그 전영찬 이사장님을 사실 90년대에 처음 봤습니다. 네. 요즘은 이제 시민단체들이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제가 활동한 데는 사실 청년운동단체인데, 청년운동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요즘 얘기하는 봉사하는 청년운동이 아니라 엄밀히 얘기하면 제야 민주화운동하는 청년단체였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노동운동단체도 있었고 뭐 여러 개가 있었는데 상당히 정치 지향적인 단체였어요. 근데 수원에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실제적으로 최초의 시민운동단체를 표방한 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수원 시민포럼이 아닌가. 시민광장이요. 시민광장이요. 예. 아닌가. 그러면서 그 대표님을 맡으면서 제가 참 본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경기 르네상스 포럼 이사장인가요? 맡았는데, 요 시민광장 얘기 좀 한번 해주시죠. 예. 제가 이제 졸업하고, 1990년에 수원에서 치과의원을 개원했습니다. 80년대 이제 대학 하시고 다시 이제 복학을 했다가 졸업하고 다른 지역에 잠깐 있다가 수원 지금 장안문이죠. 장안문 노타리에 있었던 옛날 그 북문제식장 건물에 제가 이제 90년 봄부터 개원을 했는데, 거기 개원하고서 얼마 안 있어가지고 이제 오세범 씨라고, 오세범 변호사입니다. 그분을 만나게 됐어요. 그분은 제가 서울구치소 또 안양교도소에 같이 있었던. 지금 안산에 계시는 오세범 변호사. 댁은 안산이 아닌데 4.16 세월호 사건에 아주 적극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셨죠. 이 오세범 선배가 와서 자기가 지금 수원에서 노동 상담소 같은 것도 했고 아마 서점을 잠깐 운영하셨던 것 같아요. 수원에서 노동운동을 좀 했었고, 그래서 한결의 서점 터미널 앞에 그랬던 것 같아요. 한결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모임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같이 하자. 그래서 제가 그럽시다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초기에 그 장안대학교 박천우 교수님하고 김칠준 변호사, 그 다음에 뭐 김동균 변호사 조금 늦게 참여한 것 같은데 거의 비슷한 시기였고요. 황군자 그 사장님,
이기우 전 의원도 그때 참여하지 않았나요? 예, 이기우 의원. 그 다음에 그때 심재덕 시장님 계실 때 문화원장을 하셨잖아요. 저는 시장님 되시기 전에. 예. 그때 이제 문화원에 계셨던 분들이 몇 분이 같이 또 참여했어요. 그 분 중에 이제 여기 지금 같이 회원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김영인 선생님, 예. 또 황희숙 선생님, 또 전성남 씨라고 여자분인데 그분들도 계셨고요. 그리고 노민호 씨도 또 참여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뭐 송원찬 씨도 뭐 네, 송원찬 씨도 있고 그래서 이제 예. 송원찬 씨, 이기우 씨는 처음부터 우리 이제 실무를 담당했죠. 사무국장으로. 송원찬. 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정치권으로 나갔던 분들이 우리 이기우 의원이 도의원을 거쳐서 국회의원을 갔고 그 당시에 황군자 사장님하고 같이 하셨던 선병렬 씨가 대전으로 옮겨서 의원이 됐었고요. 의원이 됐나요? 그렇죠. 의원이 이기우 의원하고 같이 그때 국회의원이 됐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낙선하셨나? 그렇죠. 그래요? 예. 우리 회원 중에 김상혜 회원, 김상혜 회원도 이제 나중에 또 처음서부터 김상혜 거의 초기부터 김상혜 조금 늦게 참여했지만 어쨌든 김상혜 의원이 인천 쪽에 계시다가 수원으로 오면서 자연스럽게 여기 참여하셨고 사실 또 그때 박종희 의원도 장안구에 있었던 박종희 의원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때 기자분들도 같이 여러 분 했었었는데요. 한겨레 신문에 이름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한겨레 신문의 기자들 몇 분들 참여했었습니다. 참 그때 도청 공무원 하시던 최영건 사무관이 나중에 이제 화성시 시장을 잠깐 하셨죠. 그분도 계셨고 같은 치과의사 출신인데 제가 이제 아주 친한 후배 김병석 원장도 제가 같이 하자고 해서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또 다른 치과 원장들 홍준석, 양재영 이런 원장님도 같이 참여했었습니다. 그래서 회원들도 굉장히 많았었고 문화기행도 다녔었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임하고 또 황구자 선장님이 주도해서 그 역전의 서점에서 또 강좌도 몇 번 했었습니다. 그 수원천 복개 운동도 좀 세게 하지 않으셨나요? 예.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수원의 원도심이었던 남문 주변에 교통난이 심각했었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민선시장 전에 시장들이 수원천을 복개하고 또 전부 다 막았죠? 팔달사 안에 터널을 만든 데는 이런 안들이 막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수원천 복개는 사실 지금 매양학교 있는 데부터 복개를 했던가요? 거기서부터 매겼다리까지 이제 복개를 했는데 완전히. 이제 그 문제를 우리 또 박천우 교수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때 염태영 시장님도 회원이었죠. 염태영 시장님 등등 환경 쪽에 또 많은 노력을 하시던 분들이 그게 복개가 되고 나서 더 수질 문제도 심각해지고 또 흉물이지 않습니까? 이 좋은 우리 문화 유적지를 망치는 거고 사실은 그게 더 밑에까지 이제 복개될 예정이었죠. 계속 내려가려고 했죠. 매교다리에서부터 저 문화매점까지 쭉 내려가려고 했죠. 그러면서 이제 또 심재덕 시장님이 아마 민선시장으로 당선되시면서 그게 또 심재덕 시장님의 그 다른 판단 또 우리들의 이제 그런 의지 이런 게 합쳐져서 복개했던 것도 다 뜯어내고 지금처럼 이렇게 제대로 수원천과 화성이 어울리는 모습으로 되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 복개 수원천 복원운동 할 때 저희 단체는 사실 상당히 좀 정치적인 것만 싸우러 다녀가지고 그냥 이거는 그냥 좋은 일이다만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저도 집에서 나와가지고 저 비행기장서부터 남문까지 복개천 밑에 자전거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거 타고 다니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올바른 시민과 올바른 정치 지도자가 만났을 때 세상은 바뀌는구나 이런 걸 좀 느낍니다. 그러면 수원 시민광장이
자체적으로 나중에 해산을 하는 건가요? 그래서 경기 르네상스 포럼으로 다시 갔나요? 아니죠. 어떻게 되는 거죠? 르네상스 포럼하고는 예. 좀 다르죠. 제가 이제 99년까지 예. 대표를 맡았었는데요. 초대 대표는 우리 박천호 교수님이 맡으셨었고, 제가 두 번째 대표를 하다가, 제가 이제 미국 연수를 1년간 가게 되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이제 대표를 내놓고 갔는데, 그 이후에 이제, 계신 분들이 이 회원들하고 이렇게 적극적인 활동이 좀 소홀해진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청산을 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르네상스 포럼은, 우리 염태영 시장님이 좀 어떻게 꿈을 펼치기 위해서 만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저는 주도한 건 아니고, 나중에 이제 제가, 2기 대표를 맡았을 뿐입니다. 그 시민광장 활동이 거의 뭐 뜸해질 때, 예. 그리고 경기 르네상스 포럼이 만들어지기 전에 자치개혁 시민연대인가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네. 다시 이제 사실은 뭐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제도권 정치를 통해서 수원을 바꿔보자 하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한 몇 년 하다가 좀 희지부지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시민광장 대표를 오래 하셨나요? 아니죠. 뭐 이렇게 오래 하지 않았어요. 박천우 교수님이 오래 하셨고요. 아, 그래요? 저는 한 3년 정도?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아니, 뭐 10년 정도밖에 유지 안 됐는데 3년 하셨어요. 박천우 교수님이 거의. 그러면 오세범 변호사님이랑 그 처음에 창단 멤버를 활동하신 거네요? 그렇죠. 이제 그때 예. 뭐 처음에는 그래서 이름을 뭐 삼진회라고도 줬었어요. 그 박천우 교수님이 명나라를 세울 때 주원장이 몇몇 그 측근들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과 그 맹약을 맺었는데, 그래서 맹약을 맺는 장소에 지팡이를 이렇게 땅에 묻어놓고 맹약을 맺는 동안에 지팡이가 3번 흔들렸다. 그래서 그런 고사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름을 따와서 삼진회로 하자. 그렇게 이제 처음에 출발을 했다가 이제 이름이 수원시민광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그 옛날 이제 수원 시민광장이나 르네상스 포럼 활동하신 거는 이제 이렇게 좀 정리해서 들었으면 되고요. 올해 이제 우리 계승사업회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사실 이제 지난번에 우리 송년회 할 때 영상으로 우리 한 해를 싹 봤는데, 사업을 할 때는 참 별거 안 하는 것 같은데 또 이렇게 1년을 딱 보니까 이렇게 뭐 10주년 제일 큰 기념행사도 했고 아카데미도 했고 이랬는데, 올해 사업을 보시면서 제일 뭐 이렇게 생각나시거나 아니면 약간 좀 미흡한 부분이 한번 이렇게 좀. 예, 지금. 일단 제일 기억에 남는 걸 말씀하시죠. 제일 기억 남는 거는 우리 10주년 행사죠. 예. 10주년 행사하면서 그동안에, 처음부터 창립에 뜻을 같이 했던 분들, 여러 사정 때문에 못 오셨던 분들이 같이 다 모여서 얼굴 보고, 또 다른 데서 또 응원하시러 오신 분들 뵙고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런 시민단체가 10년을 지속한다는 거, 그리고, 오히려 조금씩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거, 이런 데서 굉장히 자부심을 많이 느꼈습니다. 사람도 많이 왔었죠. 예,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특히 우리 옆에 있는 정원미 이사가 상당히 큰 힘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외에는 저희가, 이전부터 일상적으로 했던 사업들, 민주시민 아카데미, 올해도 또 잘 치렀고요. 정기총회, 또 정기이사회, 빠뜨리지 않고 다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기이사회 같은 것들이 우리가 자칫하면은 뭐 건너뛰고 하다 보면은 이제 조직이 좀 와해되고 쇠퇴하는 그런 현상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가 그걸 지속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저희가 이제 영상 미디어 팀을 만들어서 운영한 게 지금 1년 반쯤 되나요? 2년째인가요? 예. 오래 가면. 그러면서 이제 전에는
매주 유튜브가 나갔고 예. 유튜브로 이제 우리 소식이 나왔고 지금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나가는데 또 지금 찍는 사랑방 형태로 나가는데 이런 사업들이 지속성을 가지고 나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 거 정말 제가 큰 도움을 못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일상적인 사업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거에서 또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뭐 이 책도 예. 편찬해서 만든 건데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우리 유문정 전 수원시장님이 주도해서 만든 책자입니다. 안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 지역에서 민주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쭉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자료에 빠지신 분도 있고 이건 앞으로 또 계속 여기에 더 추가돼야 될 그런 자료이긴 하지만 이런 거를 냈다는 거 이게 몇 년 지나고 뭐 10년 50년 이렇게 지나면 큰 유용한 자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이게 경기도 민주운동 기념 행사위에서 만들었다고 하는 만든 일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뭐 우리 계승사업회가 경기 민주운동 행사위 단체고 그리고 만드신 분은 우리 계승사업회 편찬위원장 그리고 이신 이제 유문정 편찬위원장과 그다음에 총괄 간사를 우리 김영근 사무처장이 좀 하고 이렇게 소중한 자료가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 구본주 우리 의원님도 많은 수고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본주 선배님이 또 대단한 역할을 많이 하셨죠. 예. 올해 사업에 뭐 좋은 점만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뭐 올해 사업은 일단 총회에서 평가가 제대로 나오겠죠.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올해가 이제 총선이 있는 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은 윤석열 정부의 그 상식을 뛰어넘는 실정 그리고 지금 이 유튜브를 촬영하는 오늘 날짜로 보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퇴하고 국힘에 비대위원장으로 가고 이러는데 지금 이제 2024년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민주시민에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정천 이사님이 생각하시는 2024년의 세상과 그리고 우리 계승사업회 회원들이 주로 관심을 두고 힘을 쏟아낼 게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뭐 여러분들이 사실 작년 3월 3일이었죠 대통령 선거가 그날 이후로 많은 진짜 트라우마를 받고 현실 생활에도 어려움이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상상 이상의 진짜 폭풍이었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앞으로 지금 1년 8개월이 지났나요? 1년 7개월이 지났나요? 앞으로 3년여를 더 견뎌야 되나? 제가 견디는 거나 뭐 개인적으로 이제 버티는 건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실정에 의해서 나라가 망가지는 것을 보니까 오래되면은 사실 임기를 다 마치고 만약에 다음 뭐 민주정권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망가뜨린 우리나라를 되살리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능하면 좀 일찍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이 우리 민주시민들한테 다 같이 있는 공감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내년 4월 10일이죠. 총선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 나오는 거, 그 다음에 현 정부 지지, 대통령 지지율, 여당 지지율 모두 봐서는 좀 성급한 판단일지 모르지만 야권이 승리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최소한 우리가 과반수를 확보해야 저들의 폭주를 막을 수 있겠다. 지금 사실 180석이 아무것도 못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보면 저들이 입법으로 못하는 거를 시행령으로 갔던 것도 많고요. 그렇죠. 또 세법이나 뭐 부동산 관련 여러 가지 법들은 입법을 못해서 못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과반이 무너지면 마음대로 다 할 겁니다. 지금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정말 이건 뭐 누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국가가 어떻게 다시 회복하기 힘든 정도까지 망가질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돼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소위 윤석열 정권 폭주 저지를 위한 야권 승리를 어떻게 담보해낼 것이냐. 이것 때문에 요즘에 민주진영에서 좀 의견이 갈리는 것 같아요. 즉 비례대표 선거를 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지난 총선 때 저희도 뭐 고백하자면 위성정당을 만드는데 적극 참여를 했었죠. 사실 그 이후에 180석까지 얻고 보니까 좀 우리가 창피한 짓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만 사실 그걸 먼저 저지른 거는 국힘당이죠. 어떻게 그런 걸 합니까? 사실 위성정당이라는 걸 들어본 것도 그 선거 지점에서 뭐 루마니아인가 어디에서 그런 제도가 있다는 걸 듣고 세상에 그런 것도 가능해?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문제는 이번 선거에 소위 연동형 선거 제도로 치르면은 국힘당은 또 위성정당을 만든다고 공언하고 있고 실제로 그럴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비례대표 47석 중에 상당수가 국힘당으로 갈 텐데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소위 민주시민들 사이에서 연동형으로 갈 건지 그냥 병립형으로 회귀할 건지 이런 생각이 지금 막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짤막한 질문할게요. 왜 연동형은 연동형으로 갔을 때 부정적인 것만 부각되잖아요. 예. 연동형으로 갔을 때 예를 들어서 위성정당 방지법이라든지 예. 아니면 지난번 같이의 준연동제로 가고 예. 위성정당을 철저히 막아내는 거 이렇게 했을 때는 되는데 연동형은 국힘에만 유리하다. 연동형 하면 안 된다. 병립형으로 가야 된다. 이 논리로 자꾸 얘기를 하거든. 위성정당 방지법으로 아니면 연동형의 문제점을 커버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에서 논의를 안 하고 이게 몰아가는 분위기가 있어요, 사실은. 예, 일단은 이제 우리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준연동제라는 것은 지금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선거법 개정이 2020년 선거 직전에 그때 당시에 야당이었죠. 그때 자유한국당인가요? 미래통합당인가요? 하여간 격렬한 반대를 뚫고 되면서 연동형이 통과가 됐고 21대 총선에서만 준연동형을 한다고 그랬죠. 47석 중에 30석인가만 연동제를 하고 나머지는 그냥 병립형으로 간다고 그랬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연동형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선거법 협상을 지금 국힘과 민주당이 동수로 들어가는 위원회에서 결의해내지 못하면 그냥 연동형으로 갑니다. 첫째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나라는 소선거구제이면서 종다수제죠. 그러니까 한 표라도 더 얻은 사람이 당선이 되는 소선거구제인데 실제로 선거 결과를 보면 지난번 180석을 민주당에서 얻었지만 투표율로 보면은 훨씬 떨어지죠. 전체 투표수는 국힘이 더 많죠. 비례는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비례 쪽은 더 많았고요. 전체 투표자 수에서도 그때 이제 지역구로 보면은 조금 민주당이 조금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항상 민주당이 보수 당보다는 보수 계열의 당보다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 연동형이라는 거는 자기가 그 당이 얻은 득표수와 그 다음에 실제로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를 보정해 주자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50%의 득표를 했는데 지역구가 만약에
42%다. 그럼 나머지 8%를 그렇죠. 예, 비례로 보존해 주자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는 국힘당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연동형의 경우에. 지금도 이 소선거구에서 민주당이 유리한 거는 수도권에서 예, 유리한 거기 때문에 간만의 차이로 이기죠. 수도권에서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경우가 드물죠. 왜냐하면 그렇죠. 영남과 호남은 압도적인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동형으로 하면은 국힘당이 유리하다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연동형을 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거대 양당의 그 체제가 사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정당 구조를 발전시키지 못했다는 거죠. 올바른 정치를 막아왔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소수 정당들, 진보적인 소수 정당들이 스스로 이 표는 많이 받았지만 지역구에 승리하지 못한 것을 보존해 주는 걸로,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에 정의당이 이걸 적극적으로 밀었죠. 그렇죠. 그런데 심상정책표가 위성정당이 만들어지는 바람에 이 거대 정당의 소위 반칙 플레이에 아주 큰 상처를 입었던 거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정의당도 지금 많이 지지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다른 소수 정당들은 여기 이 게임에 참여하기가 지금 어렵습니다. 자, 예를 들면 3% 소위 그 봉쇄 조항이라는 거 있는 거 아시죠? 예, 예. 전국적으로 3% 이하가 되면 한 석도 못 가져가잖아요. 3%가 되면 아마 한 석을 우선해서 주나 뭐 이런데, 정의당을 빼고는 제가 생각할 때 새로 만들어지는 위성정당 뭐 어떤 게 나올지 제3지대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정의당을 빼고는 지금 우리가 좀 진보적인 정당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노동당이나 녹색당이나 뭐 기본소득당이나 이런 당들이 이 게임에서 한 석도 못 얻을 것이다. 즉 제도는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 결국은 똑같은 판이 되는데 국힘당만 유리하다. 거기다가 국힘당은 또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더 많이 가져갈 것이다. 이걸 우려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위 그 전에 민주연구원 뭐 부원장을 했었던 최병천 씨가 예. 이제 한번 계산을 해서 양측이 35%씩, 양당이 35%씩 득표를 했을 때 그걸 위성정당을 만들었을 때와 안 만들었을 때를 시뮬레이션을 했더니 민주당은 거의 못 가져가고 국힘당이 거의 다 가져가더라. 이런 걸 발표를 했었고. 요즘도 계속 올라와요. 데이터로 해서 계속 올라오는데요. 이제 거기에는 이제 좀 허점이 있죠. 근데 거기서는 분명한 자기의 메시지가 있어요. 거기서는 절대 연동형으로 갔을 때의 문제점, 이렇게 위성정당 방지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동형을 보완할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는데 이거에서는 얘기를 안 해요. 예. 연동형으로 하면 안 된다. 연동형을 사실 네.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저는 실현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물론 이제 최병천 씨가 만든 수식에는 좀 비현실적인 게 들어있고, 물론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양당이 이제 같은 지지를 받는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예. 요즘 보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낙관적인 관측이지만 민주당이 조금 더 많은 득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는 그 정도까지 차이는 안 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얻은 표보다는 적게 가져온다, 의석수를. 그렇죠. 거기에 네. 초점이 있는 거고, 자칫 이게 과반수가 안 될 걱정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호준 씨가 얘기했듯이 민주당을 지지한 표가 민주당 의석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우리 누굽니까 민주당의 이번에 연동제를 주장하면서 이탄희 의원이 하는 그런 얘기에도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번 선거 때 이 위성정당 만드는데 이제 저희도 참여하고 그러면서 끝나고 나서 좀 속된 용어로 쪽팔린다고 생각했었는데, 이탄희 의원은 마치 연동형은 진보고 병진평은 오히려
퇴보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선거제도라는 거는 사실 완벽한 건 없어요. 누가 어느 쪽도 다 만족시키는 완벽한 건 없는데 그때 협상에 의해서 결정될 뿐이다. 즉 연동형이라고 해서 그렇게 완벽한 것인가? 제가 듣기로는 뭐 제가 뭐 선거에 대한 지식은 얕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연동형을 하는 나라가 독일, 뭐 뉴질랜드 이 한 2개 정도 나라라고 합니다. 오히려 그거 외에 지금 그걸 시행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를 볼 때 절대 이제 우리 지역구도는 못 깨는 거죠. 그리고 소위 진보적인 소수 정당에 들어갈 수 있는, 적어도 진보 정당이 앞으로 더 발전해서 될 때는 모르지만 2024년 총선에는 낄판이 없는 거죠. 그냥. 그러면 왜 연동형이 더 우수한 제도일까? 자, 2024년 총선에서는 별로 의미도 없는 거를 우리가 굳이 이걸 해야 되나? 사실 선거법이나 그다음에 우리 국가 권력 구조 이런 거는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87년 그 체제에서 이렇게 온 건데 개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요번에는 이 문제는 좀 너무 이상한데 집요하게 박혀가지고 주변에 이제 제가 연동형을 찬성하는 사람들 컬럼들을 많이 보는데요. 제가 가진 의문을 풀어주지 못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제가 제 자신이 예. 저는 그 정치개혁은 그리고 민주주의는 연동형이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가지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아카데미에서도 이제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아무튼 뭐 계속 안고 가야 될 숙제인 것 같고요. 아무튼 이렇게 뭐 연동형이든 병립형이든 그 다음에 권역별 병립형이든 이거 아무튼 뭐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되겠고요. 그럼 2024년은 우리가 진짜 꼭 해야 될 이것만은 우리 한번 우리 계승사 앞에 회원들이 한번 해보자. 선거 중요하신 거 말씀하셨으니까 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적당히 좀 마무리를 좀 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뭐 선거제도 났으니까 좀 한마디 더 붙이면은 연동형이 약속이었으니까 꼭 지켜야 된다. 지난번에 이제 못 지켰으니까 특히 더 지켜야 된다 그러지만 상대가 누구냐, 그것도 한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흉악한 놈들이죠. 그다음에 투표율도 우리가 투표율이 높아야 유리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쪽에 35% 콘크리트 지지층 안 무너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기가 투표함으로써 어떤 변화가 된다는 그 뭔가 보여야 투표를 하죠. 그런 면에서 투표를 높이기 위해서도 이 자기 표의 어떤 실현성 이런 것도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성정당 중에서 지금 보면요, 지금 한번 쭉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까 저는 우리 이탄희 의원이 이러이러한 정당을 좀 키워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가능한 위성정당. 자, 이준석 신당. 또 뭐 제3지대 무슨 그런 사람들, 양양자, 뭐 금태섭, 뭐. 걔들 말고요. 그쪽에 유호정, 금태섭, 양양자 얘들 말고. 옛날에 천호선, 뭐, 그리고 기본소득당 몇 군데가 해가지고 개혁연합신당이라고 이렇게 선거 연합신당을 이제 있겠죠. 하려고. 그렇지만 그 3% 봉쇄정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데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3% 봉쇄조항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거는 개혁연합정당보다도 조국신당보다도 더 가능성이 있는 게 오히려 허경영 같은 돌출당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허경영이가 그 많은 돈을 이렇게 받아서 선전을 때리고, 또 자기가 돈 내고 한번 국회의원 내고 보겠다는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출마해서 한다면 맞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저는 지금 생각하는 그런 소수정당, 진보정당은 이 판에 끼기가 더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저희 또 시민들은 굉장히 영리하게 투표를 해요. 저게 안 될 것 같으면은
아깝지만 옛날엔 그게 있었죠. 비례 때 그냥 병립형일 때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정의당 이런 게 있었는데 이 위성정당이 한 50개쯤 생기면요. 그거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성 없다고 봅니다. 허경영 씨 얘기 나오니까 뭐 에피소드인데 지난번이 22대죠? 예. 그때 국가혁명당이라고 이제 허경영 씨가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선거 캠프에서 일을 하느라고 선관위를 계속 들어갔는데 남해 쪽에서 국가혁명당 후보로 2명이 이름을 넣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후보를 제일 많이 낸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주소가 같아요. 부부가 같이 냈다가 이런 에피소드랑 그 다음에 오늘자 신문인데 인천시가 예. 태어나서부터 18세까지 1억을 준다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허경영 씨가 옛날에 맞죠? 발표한 공약인데 맞죠? 이 허황되고 참 웃기기까지 했던 공약들이 이제 막 현실로 나타나는 게 있어서 분명히 저는 이제 아까 염려했듯이 참 엉뚱한 사람들도 이렇게 만들어서 그 3%를 뚫고 넘어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뭐 네. 이거 동의합니다. 예. 예, 제가 괜한 걱정인지 모르겠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걱정은 안 할 수가 없네요. 네. 저희 이제 2024년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사업도 열심히 할 거군요. 내년 저희가 7월, 8월 이렇게 휴가철에 2024년 7월, 그렇죠. 8월. 네, 예. 7월, 8월쯤에 회원들과 함께 만주 기행 답사를 가려고 합니다. 준비를 저희가 철저히 해서 재밌는 여행을 하고 의미 있는 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신년 대담 전영찬 이사장님과 하는 민주사랑방 첫 번째 시간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